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 교재 99페이지네요.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그 부가가치세 이론의 가운데 중간 부분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 공급 시기는 바로 그 부가가치세의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죠.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거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는 때만 공급 시기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판기라든가 자동 판매기 이런 것은 뭐 현금을 꺼내는 때 이런 것들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그 몇 번 나누어서 결제하는 이런 방식, 또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공급 단위를 쪼개서 그 공급 시기를 정하는 것들,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그러한 좀 특이사항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했고요. 자, 용역의 공급 시기의 기본은 뭐냐? 통상적인 것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영무 제공, 즉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물이나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여하잖아요. 예,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설물이나 권리를 대여하는 용역의 경우는 사용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사용되는 때. 자, 거래 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도 재화의 공급에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등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 전력 등의 과 같은 이런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좀 특이하다는 것이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되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여러분 간주라는 말은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임대를 한다,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7평짜리 1억에 임대를 주었어요, 어떤 학생한테. 그러면은 1억 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느냐? 월세 받은 게 아닌데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1억 원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 이자율로 해가지고 만약에 6월 1일 날 임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6월 30일이면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7월 25일 날 신고를 해야 되는지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원 곱하기 간주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국세청이 2020년도에 이율을 1.8%라고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1.8%는
뭐야? 퍼센트를 아니 나누기를 눌렀네. 죄송합니다. 다시 1억 원 곱하기 1.8%는 하니까 180만 원은 1년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달치만 해야죠. 6개월 한 달치. 그러면 곱하기 1 나누기 12 이게 12분의 1로 한 달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면 1기 확정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임대사업자인 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소득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다. 그러면은 저 15만 원을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없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이제 말하자면 회계 우리 그 도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자면은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공급가액 15만 원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의 세금이 몇 프로냐면 10% 15,0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의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하나니까 그렇지. 만약에 10개면 15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100개가 있으면 1,5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전세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그렇게 계산해요. 임대보증금을 받고 또 월세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월세도 소득, 매출로 잡아야 되고 임대보증금을 지금 전세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자율로 계산해가지고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예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의 간주임대료 이 공급시기는 그럼 언제로 보느냐? 지금 우리가 아까 6월 말까지로 계산했잖아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 공급시기를 6월 말로 해서 전표를 입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말로 마감해가지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임차인에게 돈 받은 게 아니죠. 계약할 때 보증금 받은 거를 이자로 계산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그래서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하느냐?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런 것도 특이한 내용이니까요. 알아두시고 이 간주임대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간주임대료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아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한꺼번에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여기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다는 것은 6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7월 달까지 했다 그러면은 두 과세기간에 걸친 거죠. 6월은 1기고 7월은 2기예요. 과세기간이 두 개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그 대가니까 그 용역 서비스 비용을 선불로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이건 월수로 안분 계산이라는 건 월로 이렇게 쪼개서 계산한 임대료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공급 시기는 똑같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거예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기간이 두 개에 걸쳐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기 거 끊어서 신고하고 또 2기 거는 2기 때 또 신고 나누어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선불로 받았던 후불로 받았던 안분 계산해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잡는다. 네.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 경우요. 예. 그거는 매월 후불로 받는 거잖아요. 예. 매월 후불로 그러니까 이제 과세기간 마지막 달이 문제죠. 마지막 달. 예. 그러니까 5월 달 거를 6월에 받는 것은 어차피 과세기간이 같아요. 근데 지금 6월 달 거를 7월에 받는다. 6월 달로 신고해야 돼요. 예, 6월 달로. 예. 과세기간이 종료일로. 예. 실제로 돈 받는 게 아니고 6월 달. 그러니까 5월이나 4월이나 5월은 상관이 없습니다. 4월 달 5월에 받는 거, 5월 6월에 받는 거 상관이 없는데 6월의 임대료를 7월 5일 날 만약에 받는다. 약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를 6월 달 과세기간 종료일로 받은 걸로 해서 신고하면 돼요. 다음에 폐업을 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당연히 폐업일이죠. 폐업일. 재화에서도 그랬죠. 용역도 마찬가지로 폐업을 한 경우는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재화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이외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자, 그래서 용역에서 특이한 사항은 뭐 간주 임대료의 과세기간 종료일 요 정도고요. 나머지 재화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장소란 어디를 거래 장소로 보느냐. 네. 거래 장소. 여러분이 거래 장소를 어디로 보겠어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라면은 그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거래가 일어난 장소죠. 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라고 한다면 그 재화가 공급된 시기에 재화가 있었던 장소. 그게 거래 장소죠. 거래 장소 별 특이한 내용 없습니다. 또 용역의 공급 장소는 어디냐? 그 영무가 제공된 장소죠. 예,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그렇죠? 용역의 공급 장소가 용역 공급자의 주소지이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건 틀린 거죠. 예, 용역의 공급 장소는 그 영무가 제공된 장소 아니면 시설물이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바로 거래 장소가 된다.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우리나라 뭐 항공 또는 해운 업종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많이 있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네. 네. 네, 갑자기 우당탕을. 네. 네. 권민서 씨 괜찮아요? 네,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거주자라는 말은 소득세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 하면은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소하면은 그걸 거주자로 소득세법에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의 경우는 화물이나 또는 그 여객이 탑승하는 장소를 거래 장소로 본다. 이렇게 하죠. 자, 거래 장소에 대해서는 뭐 여간에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너무나 쉽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절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세율과 면세에서 시험이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론에서도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영세율과 면세. 여기서 이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영세율과 면세. 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을 첫날 얘기할 때
영세율 얘기가 살짝 나왔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을 했으나 외국으로 판매하면 국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영세율이라고. 네. 그러면 왜 영세율이라고 하느냐? 세율을 0%를 적용한다 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라고 하지 왜 면세라는 말을 안 쓰고 영세율하고 왜 구분했죠? 그러면은 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예. 이 면세 사업자는 그냥 면세 사업자인 거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과세 사업자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박, 참외, 여름에 농장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러면 농장은 영세율 사업, 영세율 면세 사업자예요. 과일이니까. 근데 이걸 국내에서 이렇게 팔 생각이 아니고 이걸 뭐 일본이라든지 또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수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면세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예. 수출을 주로 하려면은 면세 사업을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래야 과세 사업자가 되어야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영세율 사업자하고 영세율 사업자에서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세 사업자인데 0%의 세율을 적용해 준다. 어디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는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 면세는 면세 사업자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판매할 때 이 말이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 단계세 공제법을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어요. 매출세액은 없어. 그런데 매입세액만 발생합니다. 예. 자, 수박 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물 주는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설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설비가 다 돈이잖아요. 그거 다 부가가치세 내고 이게 다 설비하죠. 공사 같은 거 하려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을 설비하면서 다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자, 수박을 전부 일본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없어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니까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만 하는 사업자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사업자예요. 환급받는 사업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볼까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를 또 다른 말로 완전 면세 사업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완전 면세 사업자. 다시 말해서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자기가 부가가치세 전혀 부담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부담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부담했던 거, 하우스 시설하고 무슨 전기료 나가고 하면 전기료에 부가가치세 내고 이 한전에서 다 세금 계산서 해주죠. 그거 다 환급받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 사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 면세라는 것은 영세율이 완전 면세라는 얘기지 사업자 이름을 완전 면세 사업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완전 면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에도 일부는 적용해 줍니다. 뭐 어디냐? 네, 그 밑에 나옵니다. 국내 거래에 일부 적용하는 경우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적용한다. 네, 과세사업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이건 그 말은 아니군요. 자, 여기 이제 그 국내 거래에도 일부 적용한다는 것은 요 다음 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첫째,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면세사업자는 안 된다 하는 거. 두 번째,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해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외국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걸 영세율을 적용해 줘야 되느냐? 예,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한국으로 팔 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우리도 해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주의. 예,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면 우리도 해준다. 근데 해당 국가가 그 적용 안 해주면 우리는 영세율에 적용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외국 개인이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어떤 거래를 영세율을 적용해 줄까? 대부분 다 수출이에요. 그런데 국내 거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자, 수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다. 또 중개무역 방식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 예, 무역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개무역도 수출이고. 위탁 판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의 판매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적해서 옮기는 미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매출이 아니에요. 그 위탁한 미국에서 판매회사가 판매를 일으키면 그게 수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도 수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 외국 인도 수출도 수출이다. 또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수출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로 인정한다. 시험에는 그냥 일반적인 외국에다가 일반적으로 수출했다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회사가 일반적으로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수출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는 것은 국내 간의 거래예요. 국내에서의 거래. 네. 국내에서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회사하고 생산을 하는 회사 또는 가공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 상사가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어떤 수입상으로부터 오더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가방을 만들어 줘야 돼. 가방을. 근데 그 무역 상사는 가방 공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 공장을 섭외해 가지고 공장 요구하는 그 가방을 잘 만들 수 있는 공장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이건 수출품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이런 것을 수출품이라는 걸 국세청에 내주는 서류예요. 구매 확인서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은 이거는 수출품이다라는 수출품의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속서리로 저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수출품 관련된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용역의 국외 공급 수출이죠. 우리 해외 건설공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영세율 적용이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 공급 우리나라 항공사들 외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거라든가 또는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전부 영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국내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은 어느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외국 항행 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반대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다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전부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과세 아닌가? 수입 아닌가? 이거 수입이 아니고 그것도 수출입니다. 외화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외국 항행 용역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 국외에서 국외로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음에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기가 이제 아까 일부 외화 획득을 위해서 일부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 그 외국 공무원들 있죠?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개인에게 공급한 것도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예. 여기 지금 4번이 여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줄이가 있죠? 가로로 있는 이 줄은 필요 없는 줄이네요. 여기 지금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해당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도 영세율을 적용된다. 이것도 국내 거래예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이 여기 이거하고 해당됩니다. 이게 수출재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해 주는데 국내 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은 내국 신용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와 임가공 용역. 여기 다시 나오죠. 이 두 개 거의 같은 얘기.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 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다가 우리가 뭐 부산항에 무슨 선박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 보시잖아요. 외국 국적의 선박. 그러면 이제 그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떨어진 물자 같은 걸 국내에서 또 조사를 하죠. 뭐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고기도 사야 될 것이고 쌀이 떨어졌으면 쌀도 사야 되겠죠. 그럴 때 다 수출로 본다. 영세율 적용해 준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세율 적용 대개 다 수출이고요. 국내에서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라는 것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죠.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자라 하면 이제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전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죠. 수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수출하려고 목적으로 하면 면세 사업자로 하면 안 돼요. 과세 사업자로 해야 훨씬 이득이죠. 매입세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국내 거래만 해야 돼. 국내 거래. 수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과세 사업자로 해놓으면 귀찮아서 안 되겠죠. 신고 다 해야 되고 말이야. 그리고 수출을 그러면 국내에 공급할 목적으로 그러면 영세율을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 국세청에서 바꿔주느냐?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면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수출해야 돼요. 수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면세 사업자가 다 너도 나도 면세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신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받으면 나부터도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 다 과세 사업자로 전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거 쓰는 거 전부 세금계산서 받는 거 있죠? 세금계산서 다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받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죠. 귀찮은 것은 매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 사무적인 것만 좀 귀찮은 거. 몸이 좀 고단해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면세 포기에 대해서 뒤에서 나올 겁니다.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을 정리했고요. 다음에 면세라는 건 뭐냐? 면세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 또 면세는 어떤 소비에 대해서 면세가 되느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의 개념을 볼까요? 영세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면세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공급에 대해서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급에 대해서 면제해 주니까 판매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데, 여러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요? 매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매입자가 득을 보는 거예요. 왜? 판매자는 매입자로부터 세금 받은 거를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죠. 그거 세금 납부해야 돼요. 납부 의무만 있어, 사업자는. 그게 내 돈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세 받은 게.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럼 부가가치세 10%. 이거 받잖아요. 받는 사람한테. 그래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거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느냐? 매출세액 없었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납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환급이나 공제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 면세다. 부분 면세는 면세 사업자이고 완전 면세는 영세율 사업자라는 거예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다. 부분 면세라는 건 뭐냐면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가 소비한 것은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가 없어. 자기가 최종 소비자고. 예. 영세율 사업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면세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 어떤 것이 면세 대상일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해주는 재화나 용역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째, 기초생활필수품. 누구나 다 기초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이거 면세입니다. 그런데 식료품은 미가공한 식료품은 국내산 외국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 면세인데요. 비식용 농축수산 임산물은 국내산만 면세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옥수수를 빵을 만들려고 옥수수를 사왔다. 그러면 식용 옥수수죠. 그건 면세라는 거죠. 그런데 옥수수를 사료를 만들려고 옥수수를 사왔다. 사료 공장에서 그건 과세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미가공 비식용의 경우는 국내산만이라는 거 요거 식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가공과 미가공의 차이는 뭐냐면요. 만약에 농산물 중에서 쌀을 가지고 별을 방앗간에서 찧었어요. 쌀 하얗게 나오죠. 거기도 미가공이에요. 쌀도 쌀집에서 파는 하얀 쌀 다 미가공입니다. 근데 그 쌀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들어요. 그건 가공이죠. 가공입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 그냥 원유는 미가공이에요.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초콜릿 우유를 팔았어요. 서울우유 뭐 이런 데서. 그건 가공입니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과 미가공을 그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이나 이런 것도 복숭아 미가공이죠. 근데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통조림은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통조림을 되게 이제 농장에서 복숭아를 생산하고 팔 때는 면세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 농장도 있어요. 그러면 과세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예요. 거기에 맞게끔 부가가치세를 신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수돗물, 수돗물 면세고요. 생수는 과세입니다. 연탄, 무연탄이 면세고요. 유연탄은 과세예요. 유연탄은 기름 같은 거. 연탄과 무연탄 면세. 그 다음에 여성용품하고 어린이 분유나 기저귀 이거 면세. 그 다음에 역외군송 용역이 또 면세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역외군송 용역이라는 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외군송 중에서 좀 돈 좀 들어가는 건 다 과세예요. 대중교통 하면 버스, 지하철 정도. 그리고 배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배 그런 건 다 제외. 이게 연안선, 연안여객선 정도 일반 대중. 그래서 내용 보시면 제외되는 게 많죠. 역외군송 용역에서 제외되는 거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한 자동차, 특종 선박, 고속철도, 유람선, 관광 목적으로 쓰는 것들, 관광 목적의 역외운송은 다 과세. 그래서 시내버스, 지하철, 이제 뭐 그런 정도다. 역외운송 용역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그 용역.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 뒤에는 중복됐네요. 그죠?
이건 중복이 됐네요.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은 어느 것들이 면세이냐? 의료 보건 용역입니다. 수의사 용역도 포함이 돼요. 또 혈액이 면세고요. 교육이 면세인데요. 교육 용역이 면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가로 쳐놓고 제외되는 거 두 개를 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교육 용역 옆에 괄호해 놓고 제외를 두 개를 써놓는데 운전 학원 그 다음에 콤마 무도 학원 제외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면세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용역에서 면세에 제외되는 학원은 운전학원과 무도학원. 그 다음에 우표도 수집용은 제외입니다.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인데 뭐 복권이 면세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뭐 공중전화라는 건 요새 쓰지도 않으니까 복권은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래 보기 중 면세 재화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근데 복권 보기에 나오는데 이거 복권은 이건 나쁜 거니까 면세가 아닐 거야 하고 탁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면세입니다. 복권. 주의하시고 도서가 면세입니다. 대여업도 면세니까 도서관 관련된 게 다 면세겠죠. 그러니까 도서 하면은 이제 우리 서점, 도서 대여 하면 도서관. 그다음에 신문 면세고요, 방송도 면세고 잡지, 관복 모두 면세인데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실는 광고는 제외예요. 광고는 과세다. 신문이나 뭐 방송, 잡지 이런 데 들어가는 광고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신문 구독료. 그다음에 방송에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면세다 하는 얘기. 자, 면세 재화 또는 용역. 네네. 복권 당첨금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붙죠. 여기서는 이제 복권 당첨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권을 살 때 복권이 1,000원입니다. 뭐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에 산 적 우리 한 번도 없죠. 그냥 그 1,000원만 주고 산 겁니다. 당첨금은 복권의 당첨금은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안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3억 원까지는 20%의 원천징수가 있고 1억 원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요 8천만 원 받아요. 20% 세금으로 뗍니다. 3억 원이 넘으면 30%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30%니까 1억 5천이 세금이에요. 1억 5천, 3억 5천 받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당첨 안 될 수는 없죠. 아이고 3억 5천이 뭐 잘. 네, 저도 뭐 가끔 한 번씩 사봅니다만은 참 학원이나 열심히 할 걸. 네. 자, 담배점에서요, 이 법 소정 담배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만 면세라는 얘기고요.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가 면세합니다. 그래서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뭐 우리 이천에도 예술 창작품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작품 도자기, 생활 도자기는 과세예요. 그건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생활 도자기는.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에서 지금 뭐 그 우리 저 K리그라든가 축구 이런 건 프로잖아요. 뭐 전북, 서울, 포항 막 이렇게 현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는 과세예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추어 경기, 고교 야구라든가 전국 무슨 체육대회, 무슨 수영대회 하고 이게 아마추어 경기는 다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프로 경기에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의 식물원 등의 입장료에 대해서 면세 사업자예요. 이거. 개인이 식물을 한다 해도 그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중에서 면세, 이거는 구성 요소가 면세라는 거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 면세입니다. 토지에 부가가치세 없어요. 다음에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입니다. 금융보험 용역 면세. 그래서 이거는 주 사업과 부과되는 그 공급의 경우에 면세냐 과세냐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서 이게 금융업으로 한번 예를 들었었죠. 금융업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인데 금융업 사업자가 건물을 처분했을 때 그게 건물이 과세 사업인데 과세 재화인데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있을까? 면세라고 그랬죠. 금융업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다. 토지는 면세죠. 토지는.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예요. 이거는 과세 사업자가 처분을 하든 면세 사업자가 처분을 하든 다 무조건 면세가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그 밖에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저술가, 우리 작곡가들 있죠? 노래 만드시는 분들이 작곡가를 직업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직업적으로. 작곡가 사무실 같은 거 이거 다 면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작곡을 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겠죠. 그게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데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대 조합 및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없다 이거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개인 사업자가 즉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도 면세. 자, 사업용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주택과 사업용 주택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이 내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무슨 회사원이어 가지고 저기 대구로 내가 그 정근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구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또는 세를 뭐 월세를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난 이천으로 돌아와야 돼. 이 집 팔고 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 놓고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세. 아까 뭐 전세를 2억 전세를 주고 갔다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라든가 텃밭이 있는 집 같으면 그 밭까지 다 주었어도 면세다. 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국민주택이라는 거 규모가 있죠. 몇 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자,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쭉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뭐 이거 외에도 더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에 다루어지는 것만 여기에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동안 쭉 나올 수 있는 거를 교과서에 넣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시험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에 보시면 면세 폭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아까 여기에서 기타에서 말이죠. 면세 대상에서 기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이 면세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자치단체 조합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이 면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파란 글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면세 포기. 아까 나왔던 얘기죠.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다 하려고 할 거다 이거예요. 다 하려고. 예, 과세 사업자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면세 포기 대상은 요 두 가지로 제한하겠다. 두 가지로요. 첫째,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하겠다 그러면 면세 포기를 받아줍니다. 두 번째, 수출은 아니지만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 또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그럼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구단체에다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면세 포기 받아줘야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의 그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매입세 공제해 주려면 면세 사업자는 안 되니까 과세 사업자로 바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밖에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세 포기를 하려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 이렇게 찍혀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밑에 가로 열고 과세 사업자. 우리 학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가로 열고 면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다. 면세 포기의 효력을 한번 볼까요?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그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3년간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 그렇죠. 과세 사업자로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그러니까 수출을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수출이 한 달이면 끝나.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면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만 계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거래를 하려면 이 면세 사업을 포기하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예를 들면 다른 학원에서 수강료가 만약에 다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면 옆에 학원은 한 달에 수강료가 30만 원인데 우리 학원은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면 33만 원. 아까부터 보면 소리가 자꾸 나더니 33만 원이 되는 거죠. 과세 사업자니까 우리는 똑같이 30만 원을 받아야 돼. 만약에 교육청에 신고해가지고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옆에 하고는 면세 사업자니까 30만 원. 우리는 항상 부가가치세 포함돼 33만 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년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년. 그리고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면세를 다시 적용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 신고라는 걸 별도로 또 해야 된다. 면세 적용 신고. 그래서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 그거 3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 주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국가는 뭐 대한민국 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면 이천시 이런 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뭐 조합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천의 그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이천시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인사권도 아마 이천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 관리공단장을 임명한다든가 하면 시장이 뭐 임명을 한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자, 거기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중에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다. 어떤 것이냐?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나 우편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용역,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이건 과세. 우리가 그 우편 주문 판매다 그러면 여러분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우체국에서 하는 것 중에 일반 우편 업무는 면세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문 접수해 가지고 배달해주는 우체국 택배 같은 거 과세다. 그러니까 왜 우체국을 여기서 언급하냐면 우체국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보통신부 관할이었죠. 자, 두 번째 고속철도. 정부나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이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것을 어느 단체나 또는 법인,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한 대금을 받는 경우 있어요. 이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매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나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이런 스포츠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주차장은 많이 운영하죠. 지금 우리 이천시에도 줄 그어놓고 도로별에 줄 그어놓고 그거 어디가 하냐면 다 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업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더라도 과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 그러니까 동물의 진료는 면세인데 이건 수의사의 진료 용역이 면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과세 대상인 거, 과세 대상인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다. 다시 말해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 중에서 모두 면세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죠. 사업자 번호가.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과 면세를 정리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죠.